치과의사 박광범. 그는 1년에 150번이 넘는 비행길에 오릅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메가젠 임플란트를 찾으시거든요. 이제 수입하던 임플란트를 넘어 수출하는 임플란트로. 메가젠은 지금 K 임플란트의 자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K 임플란트, 메가젠. 네, 안녕하세요. 전주미래치과병원 정혜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제목은 Collaboration of Soft Tissue and Bone for Aesthetic and Longevity in Maxillary Anterior Immediate Implant라는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광고 나간 부분은 Maxillary Anterior Area에 대하여 나갔는데, 이렇게 해서 강의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적으로 제한사항이 많아서 조금 더 집약적으로 전치부의 이미디어트 임플란트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기로 하고 오늘 나섰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왼쪽에 이 도예된 그림을 보게 되면 발치 후에 알베올라 전치부의 소켓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크리티컬 포컬 플레이트 티크니스, 이 임계 협측 골판 두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측으로 이 두께가 1.8에서 2mm 정도 두께가 존재할 경우는 골 흡수가 최소이지만, 이 두께가 1.8mm 이하인 경우에는 골 흡수가 매우 심해진다고 2000년도에 스프레이 선생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전치부의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할 때에 CT상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도 마리아노 센지라는 선생님은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했을 때에 알베올라 리지에 상당량의 본 리덕션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011년도에 자누아리오 선생님 같은 경우는 1mm 이하의 박칼본 우월이 있는 경우에 현저하게 골 흡수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박칼본의 평균적인 골 두께는 약 0.6mm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임상적으로 이 박칼본 플레이트 티크니스가 1.8mm가 넘는 경우는 상당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전치부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시에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케이스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11월에 내원 당시 환자 나이는 만 27세의 남자 환자였는데요. 이렇게 전치부에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식립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왼쪽에 조그만하게 그 당시에 임상 사진이 보이는데요. GBR 테크닉을 구사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때 사용했던 멤브레인은 지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PTFE 멤브레인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임상적인 여러 가지 경험상 차폐막의 기능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6년 6월 3일 날 2차 수술을 하고, 이 당시에 임플란트 식립 7개월 후가 되었고요. 96년도에 만 27세에 마무리를 한 임상 사진입니다. 2019년도에 수로 24년째 결과를 보게 되면 진지발 리세션이 약간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 닥터 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물을 한 후에 로딩이 들어가면 1년 이내에 1mm 정도의 진지발 리세션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19년도에 보게 되면 이 임플란트 부위에 호리존탈 볼륨이 순축에 있어서 많이 콜랩스 된 양상을 볼 수 있죠. 엑스레이 추적을 보게 되면 08년도에 포스트오피 13년째, 그 다음에 24년째와 비교해 보면 페리칼 스탠다드 필름상에 있어서는 큰 골의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17년도에
찍었던 CT 상에서 보게 되면 라비알 쪽에 본에 특히 크레스탈 3분의 1 부분에 있어서 코로날 3분의 1에서 보게 되면 본이 많이 부족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04년도에 앞니가 흔들린다는 주소로 병원에 내원한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피해 사진에 보게 되면 본이 다 높고 치근 흡수가 일어나서 플로팅 투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CT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통용도를 봤을 때 본의 두께가 양호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립한 임플란트는 직경 4mm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원스테이지 어프로치로 해서 당일날 ECR을 이용해서 템포럴 실린더에 바로 연결해서 프로비전을 당일날 델리버리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출 후에 1년 6개월 후에 이미지를 보게 되면 매우 깔끔하게 성공적인 양상으로 보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도 매우 양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19년도, 15년 뒤에 이 환자 나이 64세가 됐을 때 보게 되면 진지발 리세션이 상당히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지대주로 지르코니아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가 됐어도 환자는 그렇게 크게 심미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크게 느끼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진지발 리세션이 일어난 양상들을 조금씩 인지를 하고 보았습니다. 환자의 구강 관리 능력은 매우 양호했기 때문에 양호했으나 불가피하게 치은 퇴축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처음과를 비교해 보면 인접한 자연체와 사이에 버티컬 스탑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CT와 PS 사진인데요.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본의 폭종에 비해서 식립된 임플란트 직경이 조금 더 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덜트 그로우스에 있어서 성장과 연관된 전치부 치아 이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인접한 자연치아 사이에 그 버티컬 스텝의 변화가 되는 것에 대한 정리된 인트로스펙티브 스터디가 있습니다. 두개골의 사진인데요. 자연치아들만 존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없지만 임플란트와 자연치아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식립한 임플란트와 자연치아 사이에 버티컬 스텝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은 사춘기 이전에 성장기 이전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주의사항으로 해서 가능하면 임플란트 식립을 성장이 끝난 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성인들의 경우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롱텀 으로 이제 팔로우를 했을 때에 그런 버티컬 스텝을 증거를 제가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고 이미 정리해서 2004년도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그 목적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와 자연치아 사이에 성인과 아니면 그 청소년기의 그 환자들 사이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 이 논문을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간단하게 소개하게 되면 28명의 그 환자에 있어서 14명의 환자는 나이는 15.5세에서 21세, 영 어덜트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4명, 반반으로 해서는 40세에서 55세, 그래서 이 연령대를 머추어 어덜트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비교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리트로스펙트하게 지켜봤더니 영 어덜트에 있어서는 자연차와 임플란트의 버티컬 스텝이 0.1mm에서 1.65mm 정도로 차이가 나고요. 머추어 어덜트, 성인의 경우에는 0.12에서 1.86mm 정도의 버티컬 스텝이 나타나는 걸 봤을 때에 나이를 떠나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이 이런 그 임플란트와 자연차 사이에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을 때 버티컬 스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인지를 하고 상악 전치부의 임플란트 시술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제가 먼저 보여드린 실제의 방사선 사진의 전치부 발치 전 단계와 도해된 발치 후의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심미와 연구성을 위한 상악 전치부의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시에 고려해야 될 포인트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순축골의 두께를 평가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순축골의 두께가 수직적으로 얼마만큼 흡수가 됐냐 이런 골 흡수 양상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에 식립하는 순 설치계 위치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립하는 임플란트의 직경, 환자의 그 식립할 부위의 폭경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직경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볼 성장 패턴도 참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술의 장력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식립 위치에 대해서 이미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디얼 포지션은 알베올라 서켓에 있어서 임플란트가 식립됐을 때에 라비알 쪽에 바칼 플레이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갭 디스턴스가 2mm 이상 정도 존재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여기에 볼 이식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득이하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지션은 약간의 수축으로 위치가 되지만 그래도 갭 디스턴스가 존재를 하고요. 본의 순축과 구개측에 봤을 때 약간 순축의 위치는 하지만 그래도 픽처 자체가 순축의 바칼 플레이트에 컨택이 되지 않고 갭이 존재하면서 적어도 이 정도 갭은 최소 두께로 보게 되면 이 바칼 플레이트가 1mm라면 이 부분이 가능하면 2mm 정도는 되는 것이 나중에 순축본이 최소로 흡수가 되면서 진지발 리세션을 방지하고 그럼으로써 장기적으로 전치부의 심미적인 부분에 그 양호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상태는 너무 라비알 쪽으로 치우쳐서 라비알 바칼 플레이트의 픽스의 탑이 선택이 된다든지 그럼으로써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 바칼 플레이트가 흡수가 되고 그럼으로써 따라서 진지벌 리세션이 일어나면서 심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은 가능하면 피하면서 시술을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는 우리가 그 가이드 서지리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가이드 서지리를 하다 보면 보통 풀 케이스라든가 조금 난해한 경우에 가이드 서지리를 하는데 이 전치부는 심미적인 부분에 굉장히 센서티브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조금 부족하거나 선 경험이 있더라도 이런 가이드 서지리를 준비해서 시술을 해줬을 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임상적으로 훨씬 더 좋은 임플란트 본내의 포지션 거기에 따르는 그 순축골의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그 연조직의 건강한 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이드 서저리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도예된 그림은 그 포넨토라는 선생님이 쓴 그 책자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그 가이드 서저리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염려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가이드 서저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식립을 할 때 그냥 드릴링을 하게 되면 원래 그 발치한 치아의 에이펙스 끝을 따라서 드릴링이 들어가게 되다 보면 이 마칼 본에 임플란트가 이렇게 그림처럼 컨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덜 발생되기 위해서는 실제 드릴링 시에 먼저 구개측에 이니셜 드릴링을 하이스피드 6번 카바이드 서지컬 벌을 이용해서 먼저 인덴테이션을 주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랜스 드릴에서 나가게 되면 신축으로 밀리지 않아서 가능하면 그 식립된 임플란트가 협측 볼에 컨택이 되지 않고 팔라탈 사이드에 위치가 되면서 임플란트 픽스처와 순축 본의 사이에 갭 디스턴스를 만들어주면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될 수 있고 이게 아이디얼 포지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조금 미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임플란트가 물론 마칼 본 자체가 2mm 이상의 두께가 충분히 존재한다면 이렇게 컨택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픽처가 마칼 라비알 본에 컨택이 된 상황이 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에 본이 흡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그러다 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는 임상사진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진지발 리세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18년도에 시술한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사진이 좀 언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라비알 바칼 플레이트가 2mm까지는 되지 않지만 1mm는 넘고요. 1.2mm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이때에 이 식립한 임플란트 직경을 보게 되면 3.3mm의 직경을 사용해서 여기에 갭은 2mm보다 넘고요. 3.에서 3.5mm 정도의 갭 디스턴스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는 여기에 그라프트 모티리얼을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어주고요. 여기에 그 위에 CT 그라프트를 해주면서 슈처를 이렇게 해줬을 때 임상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그런 진지발 아키텍처를 유지하게 되고 볼륨을 유지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도 좋은 임상 경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칩에 사용하는 임플란트 픽스의 직경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2010년도에 카네바 선생님이 3.3mm 직경과 5.0mm 직경의 임플란트를 전치부에 식립한 경우에 본 디스턴스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내용은 와이드 다이아미터 5mm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가 3.3mm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보다 훨씬 더 바칼 쪽의 본 디스턴스가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임플란트 경험이 부족한 초창기에는 전치부의 사켓 내에 4mm나 4.5mm나 5mm의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식립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3.3mm, 3.5mm, 3.75mm 정도까지의 임플란트 이상은 식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가젠에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를 개발해서 매우 임상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가젠 임플란트에는 메가젠의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는 3.3mm 직경과 3.7mm 직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5mm 직경은 애니리치 임플란트의 직경을 이용해서 저는 세 가지를 활용하고 있고요.
과거로 보게 되면 그 3.3mm 직경의 임플란트는 조금 약한 감이 있었지만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가 개발된 이후로는 파절 강도에 있어서 압축 강도를 2배 이상 증가되면서 그 임플란트가 터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강이 됐다고 그래서 상당히 그 안심을 하고 전치부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그 크리티컬 포컬 플레이트 티크니스와 갭 디스턴스를 고려한 즉시 임플란트 식립 시의 술식 흐름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그 테스토리 선생님이 정리를 했었는데요. 바칼 플레이트가 1.8mm 이상 두꺼운 경우에 만약에 갭 디스턴스가 2mm 이하라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갭 디스턴스가 2mm 이하에는 그라프트 모티를 채우지 않고 바로 거기에 원스테이지 어프로치로 해도 무방하다. 물론 투스테이지 어프로치도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갭이 2mm 이하일 때는 그라프트 모티를 넣지 않아도 된다. 근데 갭이 2mm 이상일 때는 본 그라프트를 꼭 채워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2mm 이상 클 때는 본 그라프트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사폐막을 덮어주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버칼 플레이트가 1.8mm 이하가 된다면 당연히 DBR을 하고 그 다음에 그라프트 모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멤브레인을 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본을 그라프트를 해주고 그 다음 소프티슈 그라프트를 해주면서 했을 때에 훨씬 더 임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심리와 롱지부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악 전치부의 임플란트 기술에 있어서는 1980년도에 메이나드가 바이오 타입을 언급했을 때 이 도예된 그림으로 봤을 때 타입 4 띤 본과 띤 진지바를 딕 본과 딕 진지바의 양상으로 바꿔줬을 때 단기적인 임상 결과가 매우 좋아질 수 있다는 우리가 그런 그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시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임상 케이스는 2007년도에 프나토 선생님이 정리한 볼 절송과 연조직의 상태에 따라 수술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포인트로 논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보게 되면 본의 상태에 따라서 클래스 1, 2, 3, 4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을 보게 되면 충분한 볼과 이게 그 띠크한 진지바가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클래스 2는 그 띵한 진지바가 존재하는 하이트는 클래스 1, 2는 똑같겠습니다. 클래스 3는 그 수직적으로 골 흡수가 코너의 3분의 정도 가까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이미더트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임상적으로는 억셉터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4 경우에는 순축에 본이 다 흡수가 되어 있는 이런 내려가 있는 상황에 있을 때에는 임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식립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상황에 클래스 1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그 플랩 리플렉션을 하지 않고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 이렇게 권하고 있고 그래서 임상적인 결과는 매우 양호하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당연히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할 수 있고 클래스 2 경우에 띵한 진지바가 존재하는 진지발 바이오 타입 본도 얇고 진지바도 얇은 경우에는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CTG를 하거나 또는 단계적인 CTG를 추천한다. 그리고 임상적인 결과는 좋다. 그래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는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클래스 3에 있어서는 이제 수직적인 골 흡수 양상이 약간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DBR을 병행하고요. CTG를 병행하거나 아니면 다음 단계의 연소적 이식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4 경우에 있어서는
딜레이드 어프로치를 그래서 GBR을 해놓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를 권하든지 아니면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하는 것을 금기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플라토 선생님의 클래스 1, 2, 3, 4에 맞춰서 케이스를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2000년도 2월 9일 날, 지금부터 23년 전에 내원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다 넘어져서 치아가 빠진 상태로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PS 사진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 병원에 CT는 준비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평가할 때 바이오 타입은 매우 양호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나토 선생님이 언급한 클래스 1의 결과는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플랩을 제끼지 않고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 케이스를 버티컬 인시전을 해서 플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용한 임플란트는 5mm경의 임플란트를 초창기에는 제가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식립을 했고요. 여기에서 임플란트와 바칼 플레이트와 사이의 갭 디스턴스는 1.5에서 2mm 정도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바칼 플레이트의 두께는 1mm에서 1.2mm 정도의 두께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딜레이드 리저버블 그라프트 머티리얼인 바이오스를 필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드릴링 시에 나오는 본 칩을 같이 해서 본 필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멤브레인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임상적으로 볼 때 긴 기간 동안에 팔로우를 해보면 이 상황에도 결론적으로는 그라프트 사페막을 사용해 주는 것이 임상적으로 훨씬 더 좋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사페막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플랩을 약간 어드밴스해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해 주었습니다. 힐링이 된 4개월 뒤에 힐링된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타입은 매우 양호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2차 수술 시에는 힐링 캡을 연결할 때 약간의 조직을 순축으로 밀어내듯이 하면서 이 힐링 캡을 연결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2000년도에 시술이기 때문에 8년 팔로반 임상 사진이 되겠습니다. 매우 양호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자연치아는 인접한 자연치아는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엔도 트리트먼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메지알 쪽에 깨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외진으로 빌드업을 하고 크라운을 하지 않고 논바이탈 브리칭만 해서 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1번에 임플란트의 상부 구조물이 연결된 상태로 8년 뒤에 하는 이미지인데요. 바이오 타입이나 이런 양진지발 아키텍처를 보게 될 때 매우 훌륭하게 보입니다. 이 이후에 환자의 사정으로 병원에 내원하지 않아서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2008년도. 그 이후로는 임상적인 추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8년까지를 봤을 때에 이때 3i 임플란트를 사용했고요. 여기에 코니컬 어번더번드를 연결했고 코니컬 실린더를 이용해서 상부 구조물을 만들었었는데 채워진 본 그라프트의 양상이 8년 뒤에 아주 아이디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봤을 때에 순축고리의 두께도 매우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팔로우를 하지 못해서 결과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08년도까지 8년 팔로우시로 봤을 때는 양호한 결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클래스 1의 경우에 충분한 본의 두께가 존재하는 경우는 임상적으로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순축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mm 이상 존재하는 경우들이 확률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되게 치아가 부러지거나 보통 엔도한 치아를 사용하다가 넥 부위에 파절로 해서 내원한 경우에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하다 보면 이런 순축골의 두께가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임상적으로 충분한 어떤 그 상황에 맞는 시술이 정확하게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순축골의 흡수가 일어나면서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파절된 남아있는 치근이 매우 건강한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에 이 치아를 발치하지 말고 순축의 루트 파절편을 잘 남겨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이 남긴 파절편은 1.5 내지 2mm 정도 두께로 남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남긴 부분의 그 부분은 순축본의 두께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경사지게 해서 다듬어주고 남겨주고 이 임플란트와 파절편 사이에는 2mm 정도의 갭 디스턴스가 있도록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주게 되면 이 사이에 본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남겨둔 루트 파절편은 시간이 지나면 코티칼라이제이션이 돼서 순축골의 흡수를 예방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상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그 사케 실드 테크닉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7월 11일 날 메가젠 그 유튜브 강의에서 이 사케 실드 테크닉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8월 1일부터 다시 그 제 방송이 들어가서 이 그 사케 실드 테크닉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을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세부적인 기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사케 실드 테크닉을 이용해서 해결한 케이스를 두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12월에 내원한 남자분이십니다. 역시 엔도된 치아가 보면 옆에 보게 되면 서비컬 어브레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시다가 치아가 부러져서 이렇게 내원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PS 사진과 CT 상황을 보게 되면 이 CT상의 라비알 바칼 플레이트는 매우 얇게 보이고요. 잔존한 루트는 매우 사운드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라비알 쪽에 말씀드렸듯이 파절편을 남기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처럼 파절편을 남기는데요. 이 파절편이 이 크레스트에서 0.2mm, 3mm 정도 남아있는 것은 임상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능하면 순축골의 높이와 똑같게 남겨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만약 이게 좀 애매하면 이 플랩을 약간 열고 그 바칼 플레이트의 높이와 맞춰서 순축변에 그 코로날 포션을 트리밍을 해줘도 됩니다. 이 당시에 사용한 픽처는 메가젠의 4mm 직경의 애니원을 사용했습니다. 최근에는 4mm의 임플란트도 사용을 하지 않고요. 블루 다이몬드가 이제 나온 뒤로는 이 상황이 된다면 저는 3.75mm의 직경의 블루 다이몬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파절편 치근 남겨둔 치근 부분과 픽사의 갭이 존재하죠. 3.75를 식립하게 되면 2mm 정도 갭이 아이들에게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3mm 직경까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3.75 블루 다이몬드 픽스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픽스 식립하고 힐링에 PRF를 넣어서 연결해 준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시술 후에 파노라마 이미지가 되겠고요. PS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루트 프램컨트파가 보이죠? 네. 수술 4개월 뒤에 그 ISQ 테스트를 해봤더니 74, 75가 나왔고요. 그래서 프로비전을 장착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수술 5개월 뒤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후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인접한 치아들과 볼 때 전혀 그 차이가 없이 아주 건강한 진지발 바이오 타입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5개, 수술 5개월 후에 엑스레이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네. 세멧 워시아웃이 돼서 환자가 내원을 한 당시에 한번 잇몸 상태를 보았습니다. 교환면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매우 깨끗하게 보여서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케 쉴드 테크닉을 이용해서 파절편을 남겨놓고 시술했을 때에 이 바이오 타입이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 환자는 보험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지대줄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런 메탈 칼라가 있어도 전혀 잇몸에 비치지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텍스처와 칼라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2000년도 6월 2일 날 팔롭 씨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전혀 변화 없이 인접한 치아들의 치경분을 조금씩 더 마모가 일어나는 게 보이지만 임플란트 부위는 전혀 변화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철물을 제거하고 다시 확인해 봤을 때 역시 건강한 잇몸을 볼 수 있습니다. 네, 2000년도 시술 후 2년 후에 팔롭 CT와 2023년도 그 시술 후 4년 4개월 후에 CT 이미지를 비교해 보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건강한 그런 바이오 타입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3년 올해 4월 24일 날 4년 4개월 후에 임상 사진을 보게 되면 아주 건강하게 잘 유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호리존탈 볼륨에 있어서도 전혀 인접한 자연차와 차이가 없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시간이 만약에 이제 이 케이스가 15년, 20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이 버티컬 스텝의 차이는 나이가 드셨어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PS 사진을 19년도와 23년도 4년 4개월 후 비교해 봤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지켜볼 게 시술 당시에 본 크레스트와 맞게 루트 프래그먼트를 남겨놓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라비알 쪽에 본 리섭션이 약간 일어나면서 루트 프래그먼트가 약간 올라온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상태는 임상적으로 괜찮다고 보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사케 실드 테크닉 했을 때에 이런 남겨놓은 루트 프래그먼트가 잇몸을 뚫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경우는 잇몸을 가볍게 열고 트리밍을 다시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세 남자분입니다. 3년 전에 내원하셨습니다. 이분 역시 치아가 엔도된 치아인데 파절돼서 내원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비알 쪽에 그 치관 부위가 많이 파절이 됐기 때문에 수복하기가 힘들어서 발치를 결정하고요. 그 사케 실드 테크닉을 통해서 치근 파절 치근 부분을 트리밍한 이미지가 되겠고요. 이때는 제가 이제 블루 다이몬드 3.7, 11.5 길이의 임플란트를 식입했고 식입한 당시에 ISQ는 6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픽셔와 그 사케 쉴드 사이에 갭에는 그 보바인 본과 오토본을 드릴링시 나온 본칩을 채워주고요. PRP와 믹스해서 채워줬습니다. 힐링을 바로 연결하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PR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RF를 그 해피 그 0. 그 라이넌 슈처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잡아주는 슈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2주 후에 그 힐링 양상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양호하게 힐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시술 7개월 후에 프로비전 델리버리한 이미지가 되는데요. 역시 이 잇몸의 상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스티플링이나 패스투닝이 건강한 잇몸에서 나타나는 이런 양상들이 건강하게 잘 보이고요. 역시 교환면 이미지로 봤을 때에 인접한 치아와 전혀 차이가 없이 잘 유지가 되는 양상이 되겠고요. 이때는 지르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보출물을 해 주었습니다. 21년도 7월
8개월 후에 파이널 델리버리 후에 이미지가 되겠고요. 이때 ISQ 수치는 70이었습니다. 방사선 사진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7월에 팔로업 체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보철 델리버리 2년 8개월 정도 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매우 잇몸 상태는 양호하고요. 호리젠탈 볼륨도 전혀 변화가 없고요. 물론 10년, 15년, 20년 롱텀 팔로업을 더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에 장기적으로 매우 양호한 이런 그 임상 결과가 유지되리라 조심히 예측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푸나토의 클래스 1에 그 해당된 케이스와 그다음에 그 이런 클래스 1에 유사한 사케 쉴드 테크닉을 이용했을 때는 클래스 1에 유사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케 쉴드 테크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클래스 2에 해당되는 띤 진지발 바이오 타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케이스의 임상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년도에 15년 전에 38세의 여자 환자분이 넘어져서 치근 파절로에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2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만약에 띤 바이오 타입이라면 이 경우는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하지만 CTG를 하거나 또는 스테이지 CTG를 권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제가 이제 치근이 파절되어 있는데요. 보게 되면 순측의 본이 아주 충분하게 1.8은 되지 않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이때는 08년도였기 때문에 4mm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임플란트와 플레이트 갭은 DFTB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채워줬고요. HL을 약간 섞어서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역시 멤브레인은 사용하지 않았고 여기에 제가 조금 특이하게 팔레이트에서 이 사켓 위의 그 형태로 동그랗게 프리 진지발 그래프트를 해서 슈처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발치한 차의 코로날 포션, 크라운 포션을 커팅을 해서 인접한 자연차와 슈퍼본드를 이용해서 당일날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이때 보게 되면 카버 스크류 양상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이 부분이 조금 올라오면서 그 채워진 본들이 더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디자인의 카버 스크류를 사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5개월 뒤에 양상을 봤을 때 10번대의 프리진지바 그라프트는 아주 잘 남아 있는데 이 10번대의 부분은 그 양상이 이쪽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힐링 양상으로 봐서는 양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펀치를 해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해 준 이미지가 되겠고요. 파이널 세팅 후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진지발 텍스를 보게 되면 원래의 그 리심피터 사이트의 진지바와 그라프트 진지바와 사이에 이 갭이 보입니다. 여기는 그 FGG를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혼화가 되지 않고 약간의 남아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PS 사진을 보게 되면 픽스와 픽스 사이는 아이디얼하게 3mm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인터 픽스 사이에 이 본은 매우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 인터 픽스 사이에 파필라는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년 뒤에 이미지를 보게 되면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요. 역시 진지발 텍스를 보게 되면 아주 양호하게 보이죠. 진지발 퇴축도 일어나지 않고 처음 보철 델리버리 상태와 똑같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도 인터픽스 사이에 인터픽스의 본도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년 이후에 2000년도 3년 전에 내원해서 다시 한번 체크했을 때 역시 스티플린, 패스트링이 보이고요. 아주 건강한 잇몸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S 사진에서도 역시 잘 유지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그 CT 상에서 봤을 때에 순측의 그 CT 상에
봤을 때는 충분한 본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픽스의 코로날 포션에 보게 되면 그 라비알 플레이트 본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앞에 언급했지만 사용한 픽스처가 3.3mm 정도의 직경의 픽스를 사용했으면 훨씬 더 양호한 상황이 되고, 또 하나는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그라프트 멤브레인을 차폐막을 사용해 주었다면 훨씬 더 양호한 이 그 순축의 본이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 4월에 팔로우 했습니다. 14년 후에 이미지를 보게 되면 환자 나이는 53세인데요. 양호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도 CT 상에서도 큰 변화가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2010년, 13년도에 내온 당시에 50세 남자 환자분이었습니다. 넘어져서 충격에 의해서 치아가 이렇게 파절이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시술한다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치근을 발치를 하지 않고 이 치근 파절편을 남겨두고 시술을 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CT상에 라비얼 쪽에 바칼 플레이트는 매우 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술을 이제 이 경우는 조금 더 확실하게 본과 소프트티슈 처치를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발치 후에 봤을 때 라비알 쪽이 매우 얇기 때문에 서지컬 큐렛으로 봤을 때에 여기가 약간의 그 퍼포레이션 된 양상을 감지를 해서 제가 여기 부분을 본을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시전을 그 각화 조직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세미 루나 타입의 인시전을 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크레스탈 부분에서 이렇게 박리를 하면서 두 가지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본을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 크레스트 부에는 세미 루나 타입의 CTG를 채취를 해서 윗부분은 캣컷으로 슈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세미 루나 인시전한 부위에는 본을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갭 부분에도 본을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바깥쪽에는 PRF로 덮어준 다음에 슈처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픽스처는 3.3mm의 메가젠의 이지 플러스 임플란트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때 2010년도에 13년에 전에 촬영해 놓았던 비디오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가 잘 안 보이네. 잠깐만요. 비디오가 이걸로 하니까 안 되네. 죄송합니다. 조금 수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네. 자, 비디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한 블레이드는 15번보다는 15C 블레이드가 훨씬 더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런 세미 누나 형태로 해서 조직을 CTG를 채취하는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10초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직을 박리하는 이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라비알 쪽에 바칼 플레이트가 매우 얇기 때문에 그리고 크레스탈 쪽에서도 그раф트를 하고 그 다음에 세미 루난 쪽에서도 본 그раф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PRF를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CTG를 고정해주는 슈처해주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슈처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미적인 부분 때문에 자연차를 슈퍼본드로 연결해 주고요. 팩을 해줬고요. 그 다음 힐링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네, 양호하게 힐링이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T로 시술 후에 봤을 때의
라비알 쪽에 굉장히 잘 이식된 본이 보이게 됩니다. 네,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임상 테크닉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자연차를 잘라서 제가 말씀드렸죠. 슈퍼분도 연결하고요. 이 부위를 이렇게 팀포일을 이용해서 분리를 시켜주고 팩을 해주면 훨씬 이 부위가 자극이 덜 되고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팩을 잘못해 줬을 때 잘못하다 보면 이 팩이 이 프록시마 사이에 너무 눌려서 이게 좀 수축이 된다고 그럴까요? 좀 콜랩스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이런 팀포일을 이용해서 해준 다음에 팩을 해주는 것이 임상적으로 더 안전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CTG 채취한 부위는 수처를 간단하게 해주고 팩을 덮어주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세미루나로 채취하는 이런 CTG는 부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포스트오피 블리딩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매우 좋은 임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커넥 티슈 그라프트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힐링된 이미지, CT 이미지고요. 시술 후 5개월 뒤에 프로비전 델리버리한 잇몸 양상이 되겠습니다. 매우 양호하게 보이시죠? 네, 방사선 사진이 되겠습니다. 10개월 후에 파이널 델리버리 후에 이미지를 보게 되면 여기 세미루나로 CTG를 했는데요. 매우 건강한 진지발 바이오타입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세미루나 스카 양상이 보이죠? 네. 여기서 보게 되면 허리존탈 볼륨도 네, 잘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치부에 대개 보면 스크루 홀이 약간 순축으로 나오게 식립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개 보면 리트로브 빌러티를 위해서는 링구알 셋 스크루를 이용해서 보충을 만들어 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환자에게 최근에 팔롭된 사진이 없어서 오늘 전화를 했더니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3년 지난 임상 상태를 보았더니 임플란트 상태는 양호하게 볼륨이 약간은 콜랩스가 좀 된 듯하지만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인접한 부분에 브릿지를 해줬던 부분은 깨져 나가면서 세월이 흐른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CT 상으로 2010년 술 전 상태에 13년 전이죠. 발치 전 단계, 그다음 식립 후에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들어간 이 상태의 CT, 그다음에 13년 후에 골화가 그라프트 머티리얼 골화가 돼서 안전하게 자리를 잡은 이런 양상으로 볼 때 매우 성공적인 임상 결과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겠고요. 시간이 더 흐르더라도 이 부분은 잘 유지가 환자가 정기적인 관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프나토의 클래스 3의 수직적인 진지발 코로날 서드 3분의 1 정도의 골 흡수가 일어나는 또는 절반까지 정도의 골 흡수가 일어나는 이 임상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프나토 선생님은 GBR을 하고 거기에 멤브레인 차폐막을 쓰고 그 다음에 CTG를 하거나 아니면 단계적인 CTG를 권유한다. 임플란트를 식립과 동시에 이렇게 논문에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임플란트를 식립함과 동시에 본 그라프트를 하고요. 거기에 오식스 멤브레인으로 차폐막을 이용해서 덮어주고요. 그 위에 CTG를 해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해준 조직을 어드밴스 시키지 않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해서 이식된 본이 잘 힐링, 성숙되도록 해준 테크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68세의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폐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동요도가 매우 심해서 임플란트를 시술하고자 내원했었습니다. 이제 보험 임플란트가 만 65세 되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유용하게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PS 사진을 보게 되면 본 리섭션이 많이 되고요. 또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악 치아가 상하게 팔라탈 쪽을 때리기 때문에 더 동요도와 치아가 익스트루전이 이론게이션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술 전에 CT 분석상을 보게 되면 11번과 21번의 상태가 보게 되면 11번이 보게 되면 이 본의 위 폭경은 6.6mm고요. 하이트는 13mm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볼 때에 11번과 21번의 순축 본의 두께를 CT상에서 봤을 때는 11번은 조금 더 라비알 플레이트가 두껍고 21번은 조금 더 얇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차폐막을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 발치한 치아의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치 후에 그 진지바와 순축골을 분리한 이런 다이섹션, 분리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조금 얇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사용한 픽스의 직경은 3.3mm에 11mm, 11.5mm 길이의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사용했고요. 그래서 순축봉과 픽스 사이의 거리는 3mm 정도 충분한 갭 디스턴스가 유지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본을 채워주기로 하고요. 라비알 본과 진지바를 디테치를 하고 거기에 11번은 플레이트가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O6 멤브레인을 넣어줬고요. 21번 부위는 본을 채워주고 순축에 O6 볼륨엑스를 넣어줬습니다. 이 O6 볼륨엑스는 O6 멤브레인보다 두께가 더 있고요. 오시파잉 효과, 물론 O6 멤브레인도 오시파잉 효과, 골화가 되는 효과가 있지만 이 자체가 여기가 골이 되면서 훨씬 더 보강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본은 보바인 본과 드릴링시에 나온 오토본을 잡아서 PRP와 섞어서 갭 디스턴스는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환면 쪽에 데드 스페이스를 O6 멤브레인으로 다시 덮어주고요. 사용한 O6 볼륨엑스와 O6 멤브레인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O6 제가 한 3년 전에 그 콜라겐 멤브레인에 대해서 메가젠의 그 유튜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O6 플러스와 O6 볼륨엑스 다 비용 면에서 조금 부담되는 것 외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임상적으로 임상 결과가 매우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O6 멤브레인을 사용한 임상 경험이 지금 2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멤브레인이 또 물성이 조금 더 개발돼서 훨씬 더 죄송합니다. 결과가 좋고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개발된 O6 볼륨엑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두께가 2mm가 되고요. O6 멤브레인은 0.2mm입니다. 그래서 O6 볼륨엑스는 이 자체가 그 골화가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축에 얇은 본 플레이트가 존재한다면 임상적으로 보강하는 차원에서 O6 볼륨엑스를 넣어주고 잇몸을 덮어주면 훨씬 더 좋은 임상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접어뒀으면 4mm 두께가 됩니다. 그래서 그라프트 머티리얼 없이 이 O6 볼륨엑스만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과 O6 볼륨엑스 이 차폐막은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거의 다양하게 다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멤브레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임상 케이스로 넘어가면 11번은 O6 멤브레인으로 순축에 순축골과 멤브레인을 디태치를 해서 그 사이에 순축에 O6 멤브레인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본을 채우고 교환면 부분에 O6 멤브레인 다시 덮어주고 그 다음에 PRF로 여기 스퀴징을 해서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21번 부위는 똑같이 라비알 쪽에 본과 진지바를 디태치 시켜서 거기 사이에는 2mm 두께의 O6 볼륨엑스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교환면, 본을 채운 다음에 교환면은 O6 멤브레인으로 덮어주고 PRF로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팔리에이트에서 채취한 서브에피셀리알 커넥 티슈를 충분히 채취해서 나누어 가지고 이 교환면에 이식을 하면서 프라이머 클로저를 유지해 줍니다. 후에 슈츠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틴포일을 역시 덮어주고 팩으로 커버를 해줍니다. 3.3mm 직경의 블루 다이아몬드 픽셀을 식립한 PS 사진이 되겠습니다. CT상의 술 전과 술 후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7개월 후에 힐링된 양상을 보면 아주 양호하게 건강한 띤 진지발 바이오 타입에서 아주 티크한 건강한 진지발 바이오 타입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띤 진지발을 티크 본은 아니고요. 본은 조금 보강해주고 티크 진지발로 만들어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파이널 델리버리 후에 그 리포스처의 상황을 포토 테이킹을 했고요. 보출 5개월 후에 페리프가 스탠드 방사선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출 5개월 후에 임상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게 되면 그 컨택 포인트와 그 인터피스와의 본의 하이트 사이의 거리가 5m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부분에 보게 되면 진지발 부분이 조금 내려가고 컨택 포인트를 내려서 보출물을 만들어줌으로써 여기 다크 트라이앵글을 줄여준 그런 노력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또 이런 그 인터픽서 식립한 임플란트의 어떤 그 경우에 따른 임상 한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보험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PFM으로 이렇게 마무리한 팔라탈 쪽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6월에 팔로업 체크를 해봤는데요. 보철 2년 6개월 후에 진지발 양상을 보게 되면 퇴축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환면 이미지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역시 CT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2000년도 처음 시술 당시 발치 전에의 11번 상태의 치아 부분, 그 다음에 식립한 후에 오시 멤브레인이 있고 갭 디스는 본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시 멤브레인이 또 덮어지고 그 다음에 그 PRF가 있고 여기에는 또 CTG가 있고 그 다음 슈처를 해주고 여기에 레디오 붓게 보이는 거 뭐냐면 틴포일입니다. 그 다음 팩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CT상을 보게 되면 라베어 플레이트가 보이죠. 근데 2년 6개월 뒤에 보게 되면 순축에 그 레비디오 오펙한 바칼 프로테인 양상이 훨씬 더 선명하게 더 두껍게 성숙되게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식스 볼륨엑스를 사용한 21번 부위를 보게 되면 처음과 2년 6개월 뒤를 보게 되면 역시 조금 더 특이한 거는 11번에 오식스 멤브레인 상환 부분의 그 코로날 포션의 코티칼 본과 오식스 볼륨엑스를 사용한 부분의 코로날 포션의 본을 보게 되면 오식스 볼륨엑스를 사용한 부분의 코로날 포션의 진지발 픽스 코로날 포션의 코티칼 바칼 플레이트 본이 훨씬 더 두껍게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식스 볼륨엑스의 효과가 더 나타나게 볼 수 있고요. 적절하게 재료의 선택을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그 임플란트나 자연차 주위에 우리가 그 심리적인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볼 때에 임플란트 서바이벌 생존율과 심리적인 존에서 임플란트 성공과는 우리가 똑같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전치부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심미성이 떨어지는 그런 임플란트 시술이 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패까지는 아니어도 임상적으로 성공적인 결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이상적인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그 소프티슈를 잘 이용해서 코스메틱 부분에 장기적으로 잘 유지가 되면서 심미적인 부분이 아주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임플란트 임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티슈 매니지먼트가 역시 중요하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라토의 클래스 4에 해당되는 이런 임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13년 전에 58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소프티슈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디자인을 고안을 해서 이 당시에 시술을 처음 했었습니다. 이 케이스가 첫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프나토의 클래스 4처럼 완전히 골흡수가 많이 되진 않았지만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로 발췌를 했고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4 경우는 프나토가 추천하는 부분은 치조골 증대를 위한 광범위한 GBR을 통해서 일단 GBR 해주고 사키 프리저비 개념보다는 더 큰 것이 되겠죠. 스테이지 어프로치 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임플란트 침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1, 2차 수술 후에 연조직 안정화 후 임시차를 만든다. 충분한 티슈 스캘핑 기관과 최종 보충물 제작기를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2010년도에 그 소프티슈를 고안을 해서 2012년도에 EAO 포스터 발표를 했습니다. 임상 결과를. 그래서 이게 그 포스터 발표를 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선생님들의 질문도 받았고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때 그 발표했던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13년 정도 흘렀죠. 여기서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이 펜와이즈라는 명칭을 한 게 뭐냐면 부채꼴 형태로 조직을 채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브 에피셀리아 바칼 쪽에 그 바칼 플랩 하방에 들어가는 CT가 그 부채꼴로 넓게 해주면 훨씬 더 생존율이 높고요. 블레드 서플레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피를 포함해서 이렇게 사켓 실링이 잘 되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는데 이렇게 채취를 하는 게 조금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 그 상피층이 리시피언트의 그 부분에 진지와 층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지금은 이 부분을 그냥 없이 그냥 서브 에피셀리알로 넓게 채취해서 그냥 이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식을 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면 픽처를 식립하고요. 플랩은 열고 그 다음에 라벨 쪽에 흡수가 된 부위에 골을 채우고 그 다음에 멤브레인을 차폐막을 덮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채취한 이 CTG를 라벨 쪽에 라벨 플랩 안쪽으로 해서 차폐막 위에 얹어주고요. 플랩은 버티컬 인시전을 미세하게 하고 여기서 릴리징 인시전을 하지 않고요. 어드밴스를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위치대로 그냥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이제 그 상피층이 포함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켓이 실링되게 슈처를 해주는 이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2014년도에 그 아이스콘 테크닉을 그 탄출한 선생님이 그 논문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 그 발치와 내에 발치를 하고 멤브레인 차폐막을 바로 이렇게 발치와 내에 넣고 본을 채워주고 이렇게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으로 슈처를 해주면 사켓 프리저베이션 이 힐링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논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식을 해줄 때는 이 부분이 또 콜랩스가 되기 때문에 코로날 포션의 본이 좀 더 쪼그라들어서 임플란트 주위의 본이 충분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한 이런 그 사켓 내로 멤브레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 바깥쪽으로 본을 채워주고 본을 충분히 채워주고 그 바깥쪽으로 멤브레인이 위치가 되는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임플란트 코로날 포션에 충분한 본을 만들어 주어서 장기적으로 또 본이 유지가 되면서 또 그럼으로써 진지발 퇴축을 방지해 주는 이런 임상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시술을 했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할 때에 바칼 플레이트의 블러드 서플라이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페리온탈
리가멘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페리오스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로우 스페이스에서 블러드 서플라이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참고를 하고 시술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술 이제 처음 아까 보여드린 클래스 4에 해당되는 PS 사진을 보게 되면 본 흡수가 매우 심하게 보이죠. CT상에서 보게 되면 루트 쪽이 라비알 쪽은 본이 거웠고요. 그 하방에도 굉장히 본이 그 얇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로 보면 이런 케이스가 아리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식립을 해서 접근을 해 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플랩을 열고요. 파필라는 손대지 않고 보존하고 플랩을 디자인을 했고요. 픽셀을 식립을 하고 여기에 이제 본칩과 자가골과 오라그라프트 그다음에 세라솔브 HA를 PRP와 섞어서 충분하게 그래프트를 해줍니다. 이때 PRP의 장점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이 그 본을 잘 응축되게 코아듈레이션이 되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본을 쌓아줬을 때 본이 내려가지도 않고 잘 형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멤브레인은 바이오 가이드였습니다. 그리고 키슈처로 안에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펜와이스 CTG를 잡아서 위치시키고 그 리시펜 사이트에 슈처를 해주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측의 플랩을 이렇게 덮어서 버트 조인트가 되게 해서 슈처를 해줍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순측에 슈처한 이미지가 되겠고요. 팔레트 쪽에 슈처하고 난 다음에 캐컷으로 슈처해준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비디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 채취하는 부분에 대한 비디오, 이 비디오도 2010년도 10월에 촬영을 해서 보존하고 있는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자인은 먼저 상피층을 이제 채취해야 되니까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본 터치가 되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물 베이스가 넓게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고요. 네. 근데 이렇게 다듬는 것이 생각보다 조금은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만약에 힘을 줘서 들어가 버리면 커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파샬로 접근하고요. 이때 좀 생각하는 것이 블레이드에 15번 블레이드에 여기 그 날이 1mm 정도 길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띄어내는 이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띄어낸 부위는 도너 사이트는 다시 이제 슈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비디오가 끊겼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끊겨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에 보게 되면 본 양을 충분히 쌓아주고요. 그 다음 멤브레인을 덮고요. 키슈처를 잡아주는 이미지가 되겠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비알 쪽의 플랩을 긴장 없이 잡아서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채취한 그 CTG를 고정을 시켜주는 슈처를 해주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상피가 포함되지 않게 이런 형태로 채취를 해서 그냥 덮어주고 슈처를 해줘도 보면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비알 쪽의 순축의 이 플랩이 버트 조인트가 되게끔 이렇게 해서 교환면을 보게 되면 잘 자리를 잡은 이미지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8개월 뒤에 파이널 보철물이 들어간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2000년도에 10년 후에 보면 환자 나이 68세인데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10년부터 지나니까 처음 제작했을 때의 이 보철물의 교환면의 이미지 어떤 그 인사이설 라인이라든가 라비오 팔라탈의 위치 그다음에 버티칼의 인접한 치아의 버티칼 스텝을 보게 되면 없는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여기에 위치가 변화가 생기고요. 컨택 포인트가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년 전에 시술 전에의 CT와 그 다음에 10년 후에 그 CT, 그 다음에 13년 후에 CT를 보게 되면 아주 본이 이 얇았던 본이 아주 그 건강하게 임플란트 주위에 충분히 2mm 이상의 충분한 본이 만들어져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13년째에도 이 흡수가 없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13년 뒤에 파노라마와 PS 사진이 되겠습니다. 3년 환자가 사실은 10년 뒤 3년 만에 병원을 내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리가 좀 잘 안 돼서 인접한치 않은 서비칼 이로전 양상으로 이런 변화들이 보이고요. 여기는 보게 되면 이 그 상피층이 포함된 CT이기 때문에 이 원래의 그 호스트 진지바와 이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좀 신경이 쓰인다면 일렉트로 서저리라는 거 레이저로 때려주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말끔하게 없어지게 아니면 다이아몬드보로 살짝 트리밍을 해줘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10년도에 13년 전에 파이널 델리버리 당시에 링과 세스크로가 보이는데요. 컨택 포인트 관계, 그 다음에 순축과 팔라탈 쪽의 어떤 위치 관계를 2013년 뒤에와 이건 2023년 사진인데요. 비교해 보게 되면 자연치아와 임플란트 사이에 굉장히 변화가 많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임플란트와 자연치아의 갭이 버티컬 스텝이 생기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상악골의 그 성장에 따라서 성인에 있어서도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걸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조금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세의 남자 환자입니다. 2010년도 이 케이스도 13년 전에 시술했는데요. PS 사진을 보게 되면 측근 흡수가 매우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이 많이 녹아있는 이런 양상. CT 상에서도 보게 되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폭경, 그 다음에 그 측은단 내 순축의 본은 다 녹아있는 이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치한 치아의 이미지가 되겠고 3.3mm 지경의 13mm 길이의 이지 플러스 임플란트를 식립한 때의 임플란트의 버티컬 포지션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 역시 PRP와 드릴링 시에 나온 오토지너스 본칩과 세라솔브를 주로 이용해서 그라프트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오식스 멤브레인을 덮어서 키슈처를 해줬고요. CTG, 서브 에피셀 컨택 티슈 그라프트를 해서 이 경우는 다시 슈처를 해 주었고요. 이 케이스도 보게 되면 제가 고안한 펜와이스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슈처를 해준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시술 후에 PS 사진의 이미지, 픽스 위에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보이죠? 그 다음에 시술 후에 CT를 보게 되면 충분한 본의 양상이 보입니다. 시술 5개월 후에 보게 되면 충분한 본의 두께는 충분한데 인접한 치아로 봤을 때 이 코로날 부분의 버티컬 포션이 너무 좀 내려가게 보이기 때문에 환자를 설득해서 CTG를 한 번 더 해서 버티컬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라프트를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채취해서 2차 시술 시에 힐링을 연결하면서 다시 서브 에피셀리아 티슈 그라프트를 한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식하고 7개월 뒤에 파이널 보철물 한 델버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년 뒤에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6월에 13년 후에 이미지가 보면 굉장히 건강한 양상의 이미지가 보이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양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의 플랩을 열었을 때의 경계와 그라프트란 CT자의 경계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깨끗하죠. 또 코로날 부분의 본 자체도 흡수가 거의 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호리전탈 라비알 쪽의 디지털 바이오 타입 볼륨도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치료 전과 치료 후에 임플란트 주위에 본의 두께를 보게 되면 아주 건강하게 잘 만들어져서 유지가 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봤을 때 성공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도 2010년도에 시술한 케이스가 되겠는데 좀 더 난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53세 남자 환자분인데 상악 전치부의 브릿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포스도 돼 있고 하지만 파절돼서 분리가 됐고 그래서 또 21번은 굉장히 본 흡수가 심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치부의 양상도 매우 좋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내원을 했었습니다. 술전에 CT를 체득해서 분석을 했죠. 네, 그래서 21번을 보게 되면 치근 상황에 본이 매우 많이 높고 12번은 그래도 조금 더 라벨 쪽에 바칼 플레이트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양호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발치를 한 이미지가 되겠고요. 플랩을 열어서 봤을 때에 21번이 버티칼 골프스가 훨씬 더 심한 상황이 되겠고요. 허리지탈 양상에 있어서도 12번은 라비알 플레이트가 조금 남아있는 양상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지만 두 개의 페노아이스 FCTG를 체득을 했습니다. 양쪽 좌우에서. 그래서 조금 더 복잡했죠. 여기에 사용한 픽서는 3.5mm 직경의 그 21번은 3.5mm 직경의 N리치 픽서를 이용했고 12번은 조금 더 폭경이 적기 때문에 3.3mm 직경의 이지 플러스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식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라프트 모티를 충분하게 PRP와 섞어서 충분한 두께로 이식을 해주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페노아이 CTG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직이 텐제를 받지 않고 슈처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오식스 멤브레인을 충분히 잘 덮어주고 슈처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먼저 1차 플랩을 슈처를 해준 다음에 이 사이에 조심스럽게 페노아이 CTG를 순축에 그 그라프트 했던 부분과 라벨적 순축 진지바 사이에 조심스럽게 플랩을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슈처를 해 줍니다. 아마도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설명은 좀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고 핀셋을 이용해서 밀어 넣으면 잘 자리가 잡힙니다. 여기 부분적으로 들어간 이미지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잡아주면서 버트 조인트로 해서 그 진지바의 사켓이 그 실링이 되는 슈처가 되겠습니다. 네, 시술 후에 그 22번의 라비얼 쪽의 본, 그 다음에 11번의 라비얼 쪽 본이 충분하게 잘 이식된 이런 양상을 볼 수 있죠. 시술 후에는 환자가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 메탈 캐스팅을 해서 여기에 레진 도치를 붙여서 이렇게 본딩을 해서 템포러리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4개월 후에 이제 그 이 부분을 이제 2차 이제 그 힐링 연결된 부분을 이제 힐링을 제거하고 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4개월 뒤에 프로비전을 만들어서 연결했죠. 네, 템포럴 실린더 이미지가 보입니다. 네, 6개월 뒤에 파이널 델리버리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잇몸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건강한 그 칼라와 텍스처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리존탈 볼륨도 잘 유지가 되고 있죠. 네, PS 사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올해 6월에 12년 후에 내원에서 체크 후에 이미지를 보게 되면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나머지 부분들에 이제 임플란트도 식립하고 인접한 치아들도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하고 이런 변화된 양상을 보이는데 13년 전에 시술했던 임플란트 보철물은 그대로 큰 변화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보철물 델리버리 12년 뒤에 CT 상황의 12번 부위의 픽서 순축의 본, 21번의 순축의 본을 보게 되면 술 전과 비교했을 때에 아주 충분하게 본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골 결손과 연조직의 상태에 따라 수술법을 선택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 푸나토 선생님의 논문을 참고해서 2007년도에 보고한 논문을 참고해서 제 임상 케이스를 여러 가지로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결국은 상악 전치부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궁극적으로는 충분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그 순축의 박칼본 플레이트가 1.8mm, 2mm 이상의 본이 존재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건강한 진지발 바이오타입, 디크본과 디크 진지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본과 소프티슈가 잘 콜라보레이션 될 수 있도록 sul자가 적절하게 거기 상황에 맞는 시술을 적용을 잘해서 해 주었을 때에 장기적으로 상악 전치부에 롱지버티를 보장할 수 있고 또한 코스메틱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변함없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임상을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소프티슈 그라프트라든가 본을 채취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경험이 부족하신 부족한 분들은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꾸준하게 노력을 하시면 아마 그 유사한 이런 결과들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조금 이제 제 임상적으로 차폐막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25년 가까이 이제 그 차폐막을 써보면서 볼 때 최근에 이제 정리가 되는 저의 차폐막을 선택하는 재료로 보면 오식스 멤브레인과 바이오 가이드 멤브레인이 임상적으로는 가장 좋은 결과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다는 그런 그 결론을 가지고 지금은 그 멤브레인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임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들어오신 게 있어서 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여주신 케이스들이 제법 이전인데 세라믹 지대줄을 일찍부터 쓰셨네요. 마진 후 노출 후에 파절이나 다른 합병증은 없으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지르코니아 지대주죠. 초창에 세라믹 지대주가 됐겠네요. 근데 이제 구치부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전치부에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치부에는 물론 이제 전치부 임플란트 시술할 때는 제가 환자들에게 아무리 그래도 사용을 조금 조심하게끔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치부 임플란트 하더라도 뭐 갈비를 물어 뜯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사용은 조금 피해 주시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세라믹 지대주 부분에 있어서 파절된 경우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합병증의 경우는 그 세라믹 지대주 때문에 합병증은 없고요. 결국은 제가 보여준 케이스에 있어서 진지발 리세션 부분이 가장 큰 합병증이고요. 실질적으로 전치부의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 가장 큰 합병증은 뭐 인펙션이나 인플라메이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보다도 진지발 리세션 부분이 가장 큰 합병증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 12번에서 22번까지 상악 전치 4개 상실 시 원장님께서 임플란트 몇 개, 최소 직경 몇 호를 수복하시는지요? 네, 만약에 이제 12, 22, 22번, 이게 이제 사전치죠. 이때 이제 제가 그 임플란트는 2개를 이용합니다. 가능하면 12번, 22번의 폭경이 충분하면 12번, 22번에서 11번, 22번이 파닉이 되게끔. 그러면 그때는 만약에 충분하다면 12번, 22번의 폭경이 이제 라비알 쪽에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한다고 했을 때 폭경이 뭐 1.2mm 정도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경우에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 된다면 3.7mm 블루 다이몬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아니면 조금 서운하다 그러면 3.5mm의 메가젠 기준으로 하면은 애니리치 임플란트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하고요. 만약에 그 상황이 어떤 12번이나 22번의 상황이 조금 서운한 상황이 된다.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11번이나 22번의 경우에 하나를 선택해서 만약에 12번이 파닉, 11번이 임플란트, 21번이 파닉, 22번이 임플란트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위치를 해서
캔티레버 익스텐전 디자인으로 해서 보초물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부득이하게 이제 직경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3.5 이야기했지만 3.5, 3.75 이야기했지만 환자가 이제 꼭 임플란트를 원한다 그러면 3.3mm의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를 12번, 22번에 조심스럽게 사용하되 그때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이렇게 초이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리 임플란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아리 임플란트는 이제 우리 박광보 원장님께서 이제 최근에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임상적으로 아주 시술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아리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보철물 올라간 케이스가 뭐 서너 케이스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의 어떤 임프레션은 임상 케이스 셀렉션을 잘해서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접근을 잘한다면 상당히 저희가 임상적으로 조금 난해한 뭐 블락본 그раф트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저는 과거에 블락본 그раф트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이 좀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꼭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선택해서 임플란트를 저는 식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임상적으로 우리 박광보 원장님께서 앞으로도 좋은 이제 롱텀 결과들도 좀 보여주실 거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서도 저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선택적으로 잘 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양호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지금 몇 케이스 상부 구조물 올렸을 때에 라비알 쪽에 그라프트 한거 그다음에 연조직의 반응을 봤을 때 매우 양호하게 느끼긴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식립 시에 플랩을 여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언제 플랩을 열어야 하고 언제 플랩을 열지 않아도 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방금 강의에서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좀 쉽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플랩을 여는 기준은 사실은 본을 충분히 순축의 본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다 보면 호스트 본의 양상이 좀 본의 베이살 쪽의 본도 좀 얇고 그럴 때는 플랩을 엽니다. 플랩을 열게 되면 플랩의 가동량이 있기 때문에 순축에 이 시간은 골 양을 좀 더 여유가게 충분하게 그라프트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저는 테크닉이 이제 CTG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플랩을 어드밴스 시키면 어떻게 되죠? 뮤코진이나 정션도 조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CTG를 통해서 아까 제 케이스에 보면 프라이머 클로즈를 시켜드리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면 충분한 본을 만들어줘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플랩을 엽니다. 플랩을 여는 부분을 그렇게 임상적으로 두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물론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하게 임상을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순축의 라비알 본 플레이트 두께가 뭐 1.5mm, 1.8mm 정도 된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플랩을 열지 않고 픽스처를 넣고요. 그 다음에 갭 디스턴스가 뭐 2mm 정도 남아있다. 그때 본 채워주고 거기에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최근에는 오시스 멤브레인을 세미 루나 형태로 얇게 잘라가지고 위에 부분에 살짝 덮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PRF를 넣어주고 힐링 연결하고 슈츠해줍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랩을 여는 기준은 사실은 제가 얼마만큼 본을 만들어주고 싶냐에 따라서 또 호스트 본의 발치와 하방이라든가 발치와의 본이 얼마만큼 흡수가 돼 있냐. 조금만 라비알 쪽에 본이 수직적으로 흡수가 돼 내려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플랩을 열게 되는데 환자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면 제가 아까 보게 되면 플랩을 열지 않고 라비알 본 플레이트와 순축 진지바를 디태치 시키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오시스 볼륨엑스를 이용한다든지 오스 멤브레인을 라비알 쪽에 넣어서
그분을 보호하게 해주는 식으로 해서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하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하 전치부 식립 시 식사는 어느 정도까지 하게 하시나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프나토의 클래스 4에 해당되는 이런 경우에 이제 본 양이 충분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멤브레인하고 그다음 PRF하고 CTG를 덮어서 하게 해서 조금 더 이제 시술이 좀 큰 범위가 된다 하면 사실은 저는 입술의 그 움직임,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이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자리를 잡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술 일주일, 2주 정도는 말도 많이 삼가하라고 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은 여기에 보게 되면 예로 국수, 사과, 갈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갈비는 절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들에게 이제 두부라든가 또는 계란 후라이 또는 뭐 청국장 뜨겁지 않게 부드럽게 그 정도 이런 것들 뭐 요즘 같은 경우 뭐 토마토 같은 거 주스로 이제 갈아서 이런 것들을 조심히 해서 부드럽게 해서 안쪽으로 가능하면 씹는 행위는 삼가하고요. 조심스럽게 구강 내에서 침하고 좀 섞어서 왜냐하면 그래야지 조금 더 소화가 좀 위에 넘어갔을 때에 좀이라도 소화가 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음식물을 조심스럽게 들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식립 깊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전치부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할 때 사실은 버티컬 그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라비알 본 플레이트가 바칼 플레이트가 수직적으로 흡수 없이 정상적으로 인접한 자연차와 똑같이 유지한다면 저는 본 크레스트 1mm 하방 정도가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로 아이디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접한 자연차의 페리오돈탈 컨디션이 동일하게 조금 더 내려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타협을 해서 픽스의 깊이도 조금 더 깊게 더 들어가게 식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딥바이트인 경우 임플란트 수복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딥바이트인 경우에 딥바이트인 경우에 뭐 이제 최근에는 지르코니아로 상부 구조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딥바이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아까 그 처음 쪽에 질문에 세라믹 지대주에 대한 질문이 나왔죠. 가능하면 세라믹 지대주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죠. 왜냐하면 힘이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 타이타늄 밀링 타이타늄 봉을 밀링해서 지대주로 해서 아직은 하고 있고요. 상부 디자인은 이제 지르코니아로 이용해주면 파열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물 수복에 있어서는 딥바이트 경우에 가이드를 굉장히 신경을 잘 써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포세린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포세린을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땐 제가 아까 그 보여준 케이스에 보게 되면 팔라탈 쪽에 메탈로에서 많이 올라가게끔 그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되게 그렇게 해서 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과계의 중심 채널 치유신부 TV